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백승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쓰기 부분을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쓰기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출제빈들이 가장 높은 어법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문제를 4급용으로 가장 맞출 수 있게, 맞히기 쉽게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밭자문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출제빈들이 높은 하나의 어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밭자랑 또 빼자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피동문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요즘에는 이 피동문이 출제가 빈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밭자문은 살짝 유행이 갔는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빼자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들어가시면은 밭자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몇 가지 정답 포인트,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실상 지금 이제 와가지고 밭자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긴 늦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밭자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밭자가 들어가기 전에 워 칸 완러 나 번슈라고 하면은 나는 그 책을 다 봤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어 그 책이라고 하는 애를 좀 강조하고 싶으면은, 중국어는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걔를 앞쪽으로 빼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바로 그 나번슈가 앞으로 가면서 동사가 그 뒤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목적어는 항상 문장 끝에 걸려 있었는데 갑자기 동사 앞으로 오게 되면서 주어랑 지금 만나버리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명사가 두 개가 같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은 주어랑 목적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 밭자라고 하는 애를 위에다가 딱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밭자가 들어가면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책을 다 봐버렸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워 칸 완러 나 번슈, 나는 그 책을 다 봤습니다. 다음에 워바 나 번슈 칸 완러 라고 하면 나는 그 책을 다 봤습니다. 똑같아요, 의미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문장은 그냥 평서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강조가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냥 되게 평범한 문장인데, 밭자문이 되면서 이 목적어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뉘앙스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스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책을 다 봤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쫙 쳐버리죠. 네,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이 책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책을 다 봤습니다 라고 할 때 한국어로 강조하고 싶으면은 나는 이 책을 하면서 뭐 이렇게 끊어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국어에는 바로 이 목적어 이 책을 이라고 하는 애를 밭자를 넣음과 동시에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강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대입해서 빨리 밭자를 골라내셔서 밭자문을 완벽하게 풀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일단은 아무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밭자문의 기본 공식은 이걸 머리에다가 항상 띄워 올리셔야 돼요. 자, A, 바, B, 수러 플러스 기타 성분. 일단 밭자가 나오게 되면은 수러로만 끝나는 문장이 절대 없어요. 뒤에 어떠한 기타 성분들이 붙게 되는데, 그 기타 성분은 보통 보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진짜로 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타 성분이라고 하면은 뭐가 딱 정해져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진짜 어떠한 잡스러운 성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은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A, 바, B, 수러 플러스 기타 성분, 이거를 기본형으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A랑 B에는 각각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자, 명사가 하나씩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장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었을 때 먼저 찾아내는 거 밭자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다음에 A, B 명사 하나씩 잡아주고, 다음에 수러 플러스 기타 성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부터 골라내야 된다고 했죠? 바부터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A, B에 해당하는 명사를 골라내고, 다음에 수로 플러스 수로로 끝나지 않고 기타 성분으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A랑 B가 모두 다 명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A에는 어떤 명사 넣어도 되고 B에는 어떤 명사 넣어도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HSK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바로 A에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들어가고 다음에 B에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를 해석하게 되면은 A가 B를 수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는 생명이 있는 행위의 주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애는 행위를 당하는 피해의 대상, 곧 사물이나 생명이 없는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A에는 사실상 생명이 있는 명사를 넣는 게 맞고,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애는 생명이 없는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런데 한번 순서를 엮어버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부터 골라낸다고 했어요? 바부터 골라내고, 그 다음에 앞뒤로 명사 잡는데 앞에는 생명이 있는 명사, 뒤에는 생명이 없는 명사, 그 다음에 수로 플러스 기타 성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만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바자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조 성분들이 개사 앞으로 깔린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HSK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바자문에서 생명이 있는 명사를 생략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이 나열돼 있었을 때 헝클어져 있는 문장에서 행위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행위자가 절대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생략이 됐구나, 그냥 없이 바로 바자 잡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공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머리에다가 항상 띄워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공식은 절대 저기 위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급용 문제를 풀기 전에 3급용 문제로 한번 워밍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쫑위라고 하면 얘는 마침내라는 뜻이고, 워는 나, 다음에 처라고 하면은 얘는 자동차, 차라는 말이죠. 다음에 바 나왔고요. 다음에 마일러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부터 골라내야 한다고 했어요? 바부터 골라내고, 다음에 앞에 사람, 뒤에 사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 수로 플러스 기타 성분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쫑위라고 해서 부사가 남았네. 부사 같은 경우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개사니까는 시부조 성분은 모두 바자문 앞에 깔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쫑이 바처 마일러라고 하면은 나는 차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내가 마침내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급용 문제를 일단 몸을 풀었으면 이제 4급용 문제에서 좀 쉬운 문제, 중간 문제,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일단은 봐볼게요. 일단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바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끄어거라고 해서 오빠 아니면 형이 나온 상태죠. 그 다음에 농 띄울러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분실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용카라고 하면은 신용카드라고 하는 사물이 지금 걸려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빠르게 자, 바짝 골라내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사람 넣고 뿌샤오신이라는 거 몰라도 일단은 여기 행위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간다고 했어요? 생명이 없는 것 신용카,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농 띄울러라고 해서 분실했습니다 라고 하는 애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뿌샤오신이라고 하면 조심하지 않아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끄어거 형이 뿌샤오신 조심하지 않아서 바 뭐뭐를 신용카드를 농 띄울러 분실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 4급용 문제고 4급용 문제라고 해가지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공식만 잘 생각해 주시고 다른 단어들, 조금 어려운 단어들만 잘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는 문제 말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왜 약간 어려운 문제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행위자가 니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짱, 따이푸라고 해서 장의사 선생님이 같이 행위자가 두 개가 나와버렸어요.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먼저 자리가 정해진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부터 골라내고 시작하시면 좋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파니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 마파는 번거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얘가 거의 문장 맨 앞에 쓰여서 되게 정중한 표현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있죠. 칭이라고 하면은 뭐 좀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얘 같은 경우에 어디에 배치되나요? 거의 보면은 문장 맨 앞으로 배치되죠. 걔처럼 마파니 같은 경우에도 뭔가 행위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 때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하게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마파니를 일단 먼저 처음에 넣고 시작함과 동시에 행위자가 미리 걸려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을 넣으면서 뒤에 바로 뭔가 사물이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동사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찌아오라고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얘는 건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찌아오라고 하는 애 뒤에 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얘가 거의 보면 어디에 위치하죠? 수로 앞에 위치하는데 받자문 문제에서 개사가 수로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 넘어오면서 보어의 역할을 하면서 전치사성 결과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전치사였을 때 항상 뒤에 뭐가 따라왔어야 됐죠? 명사가 항상 뒤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게이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누구누구에게 주다라고 해가지고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뒤로 전치사가 넘어와서 결과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게이라고 하는 애랑 다음에 짜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짜이 같은 경우에 뒤에는 거의 이제 또 똑같이 명사가 오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 인물 명사보다는 뭐가 자주 오겠어요? 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장소가 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성 결과보어는 아닌데 뒤에 항상 결과보어로 들어가면서 명사를 더 데리고 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또 따오라고 해서 도착하다라고 하는 애가 동사 뒤로 들어가면서 뒤에다가 명사를 하나씩 꼭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따오는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도 뒤에 명사가 장소 명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이라고 해서 무엇이 되다라는 뜻으로서 얘가 동사로 쓰이지 않고 결과보어로 쓰이면서 동사 뒤에서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또 앞에 동사가 걸리면서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넣어주시면 되느냐? 뒤에다가 어떠한 결과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결과물이 보통 명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이나 아니면은 따오 아니면 정이나 아니면 짜이 같은 단어들이 뒤에 동사 뒤에 걸려 있을 때는 그 뒤에다가 항상 명사를 넣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남은 거 하나 찌아오 뒤에다가 게이라고 하는 전치사성 결과보어를 넣으면서 전치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마지막에 인물명사인 짱따이푸라고 하는 애까지 완벽하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찌아오 게이 누구에게 건네주세요. 짱따이푸라고 해서 장 의사님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파니라고 하면 실례 좀 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빠 뭐뭐를 펑신이라고 해서 펑은 편지 봉투를 세는 양사고요. 다음에 신이라고 하면 얘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의 편지, 이 편지라는 뜻이 되면서 얘가 사람이 아닌 명사로 취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찌아오 전달하다, 게이 누구누구에게 짱따이푸라고 해서 장 의사님에게 전달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자문 문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여기 찌앙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나요? 얘가 받자문 대신 4급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애예요. 근데 받자문하고 하는 역할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얘를 본과 동시에 얘도 받자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징이라고
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얘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얘는 문장 맨 앞에다가 두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뒤에 보시면은 이미 행위자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받자문을 넣어서 마지막 여기 받자 뒤에 지금 받자로 나오진 않았죠. 받자 뒤에 워먼 더라고 해서 이 더자로 뚝 끊겨 있으면 뒤에다가 여러분들 무조건 명사를 때려 박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명이 없는 명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명사가 일단 수식을 바꾸는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위에 남아있는 명사가 두 개예요. 하나는 빠오밍비아오라고 해서 신청표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띠엔즈 요샹이라고 해서 이메일 함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생명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잘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동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딱 보니까는 따오라고 하는 애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얘가 뒤에 뭐가 온다고 했었어요? 어떠한 장소가 명사가 뒤에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신청서라고 하는 애랑 이메일 함이라고 하는 애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누가 더 장소의 역할을 하는데 더 적합할까요? 바로 띠엔즈 요시앙이라고 해서 이메일 함이라고 하는 애가 장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빠오밍 비아오라고 하는 애를 명사를 더자 뒤에다가 넣음으로써 생명이 없는 명사를 딱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A, 바, B까지는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파라고 해서 발송하다라고 하는 수로 넣어주신 다음에 따오로 끝났기 때문에 따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장소 올 수 있다 그랬죠. 그 장소로서 띠엔즈 요샹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좀 해주세요. 너는 우리의 신청서를 파다오 발송을 해서 어디로 도달하게 해주세요? 띠엔즈 요샹이라고 해서 이메일함으로 도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请你将我们的报名表发到电子邮箱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정신없이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 사실상 시험을 보시기 전에 많은 어법들을 배우시면서 이런 어법들이 정리가 되신 분들이라면 받자문이 나왔을 때 정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공식을 생각해서 그 공식에다가 모든 단어들을 때려 넣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받자문이 나오게 되면은 양옆으로 명사 하나씩 잡고요. 다음에 수업 플러스 기타 성분으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받자는 개사기 때문에 시부조 성분이 받자문 앞으로 깔린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식은 과감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과감하게 공식에 대입해서 일단은 문장을 적어내신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문장이 이상하면 해석이 중간에 걸리겠죠. 그럴 때는 다시 한 번씩 수정을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일단 공식에 대입하고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로 공식을 많이 못 내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요. 일단 문장을요 통으로 외워버리시면 좋아요. 문장을 통으로 외워버려서 그 문장들을 많이 외운 상태에서 이제 시험장에 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사실상 우리가 1200개 단어 내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단어로 돌려서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웠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혹 가다가 진짜 명사 몇 개 아니면 수어만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최후의 극단적 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모든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한 문장을 그냥 다 외워버리고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고 긴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법하고 아는 어법하고 다시 한번 추려내신 다음에 모르는 어법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HSK 4급 취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